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문제 등으로 해서 서울의 민심도 격변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자, 김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최저치인 43.3%, 이게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이 이제 43.3, 그다음 네. 부정률이 53. 그래서 네. 거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확실한 이제 데드크로스 상황이다라고 음.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데드크로스 상황, 즉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 더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격차는 더 벌어진 거죠. 음.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네. 요거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2,514명입니다. 네. 예, 무선 RDD 100% ARS 조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ARS 조사가 고관여자가 많이 들어왔다고는 해도 이게 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 때 이제 많이 빠졌죠. 선거 직후, 선거를 전후해서. 네. 그때 빠졌을 때 55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쭉 내려와서 결국은 선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은 40% 후반대였다가 네. 지금 이제 40% 초반대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ARS에서 더 빠지면 이게 그러면 40% 선도 무너지나 이렇게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될 법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ARS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국갤럽이라든지 아니면 MBS 조사, 전국지표조사죠. 그런 데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50% 선이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에 네. 한국갤럽 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직전에는 50% 선을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러면은 전화 면접에서도 40%대에서 긍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만의 고유한 네. 국정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허.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마침 이 조사가 리얼미터는 요 대통령 긍정률은 5일 조사를 하는데요. 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조사를 합니다. 8월 6, 7일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 조사, 오늘 소개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은 44.6, 예. 국민의힘은 37.6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오차범위 7%포인트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더 우세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당이 44.6일 때 대통령이 43.3이에요. 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온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처음 있는 현상 같아요. 대통령 긍정률이 여당 지지도보다도 낮은 상황. 완전히 같은 조사는 아닙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조사 기관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러면 놀랄 일이죠. 왜냐? 그러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여당을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강해져서 지금 한 44 수준을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긍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당 지도가 40이면 대통령 긍정률은 초반에는 한 60, 네네. 그러면 한 중반에는 한 50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 긍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국정 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6월 첫 주, 아까 그 차트에서 6월 첫 주가 55.2였습니다. 긍정률이.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43.3까지 빠졌다고 했으니까 한 12 정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연령대가 40대에서 당시에 잘한다가 68이었습니다. 아하. 아. 전국 평균 55 나올 때, 네네. 55.2 나올 때 40대에서 68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40대가 49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지금이 전국 평균은 43.3이니까 40대가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예.
19%포인트. 그렇죠. 빠지는 폭으로 따지면 40대에서 빠지는 게 이게 많이 빠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바 4050은 민주당의 코어 지지 세력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4050 중에서 특히 40대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지금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50대도 말씀 주신 바와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50대에서도 이게 전국 평균 55일 때 네. 50대에서 70.5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평균 긍정률 43.3이 나올 때 네. 50대에서 52.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상당한 폭이죠. 네. 두 자릿수로 확 빠진 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꽤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선거를 전후해서 나타났던 어떤 하락세에서 그나마 그때도 버티고 있었던 4050에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하. 전국 평균 빠지는 폭보다 더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2030이나 보수층, 고령층에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낮은 지지율의 어떤 핵심적인 원인은 4050에서의 급락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4050이 50% 내외로 탄탄하게 자란다라는 긍정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그 분석도 맞습니다. 맞기는 네. 맞는데 네. 전국 평균 55일 때 한 60, 70, 70 네, 정도 네, 나왔던 게 지금은 요만큼이 없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예, 많이 예. 떨어졌다. 그러면은 4050 중에 이재명 대통령 특히 또 뭐 어떤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네. 당시에는 합리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의 입장을 취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은 좀 빠져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당 지지도보다도 미세하게 더 빠진 건가?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건 대통령실에서 좀 점검이 돼야 되고요. 점검이 돼야 되고 지금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텐데 뭐 부동산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증시와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책 실패이니 뭐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공급 프레임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급 프레임은 아무래도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금 프레임이 좀 강한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프레임과 맞물려서 30대 같은 경우에 주담대 대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출 규제. 예, 관심이 많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거는 연령대가 좀 다양합니다. 50, 60에서도 막 나타나는 조금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국정에 어떤 그립감 있게 아하. 확 쥐고 가는 예. 그게 지금 있나? 아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연 그러면 호재가 있느냐? 아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바로 호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좀 관망세로 돌아선 그런 어떤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이 다시 그러면 어우 잘하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한 게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 에헤. 그런데 거기서 황희 의원의 어떤 폐버스 펫버스 재활용 논란. 예. 이 논란이 하나 끼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청년층에서 이거를 용서가 될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3월까지는 네. 대통령 내 집 팔겠다. 예, 예, 예. 그리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논란이 있다가 그럼 나 팔게. 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 상당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률이 거의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최근 몇 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확 받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의 어떤 그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뭐 주식 문제, 주가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부메랑으로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그렇게 팔겠다라고 했던 그때하고 실제로 팔았던 시기하고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오히려 파니까는 더 낮아졌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어떤 자신감을 에 휩싸여서 어떤 네. 정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과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좀 들여다보고 국민 뭡니까 눈높이에 맞는지도 한번 보고 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있고요. 음. 그러면은 그 자신감 있게 판다라고 했었던 그때 그 부동산 정책 평가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문제가 큰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외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말에 네. 대통령 긍정 부정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 발언 중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소통을 해서 해라. 네.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육사 뭐 회사 본사 이 통합과 관련된 3사 통합 관련된 부분. 발언은 그 통합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쿠데타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약간 좀 무리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발언이 틀린 발언은 아니죠. 그 현상을 정확하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세 개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육군 사관 출신 육사 출신 군 장성들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 되니까 이게 약간 두 개가 좀 동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붙인 게 돼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사관학교들이 뭉쳤을 때에 뭐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건데 하나로 가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군 전문가들도 이건 언젠가는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육군 장성들을 좀 자극할 만한 얘기가 같이 나와 버리니까 이게 좀 섞이죠. 쿠데타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예. 이게 정책 자체의 근본 취지가 묻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원래 이 3사 통합을 하려던 근본 역시 그거였구나 이렇게 돼버린 이런 것이 이제 예. 마이너스 효과를 또 줬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들이 아하. 이게 호재가 되기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 홍보가 사실 호재가 돼서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긍정 평가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 느낌상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전반적으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무엇인가 메시지와 또 프레임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날카롭게 좀 예리하게 엣지 있게 갈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문제가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면 요 프레임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면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래의 이 프레임은 다르게 조명이 됐어야죠. 검찰의 수사권을 재구성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관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러면 보안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수사를 한 번 하면 끝난다라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뭐 불안감 같은 게 조성이 불안감을 되죠.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과연 프레임을 제대로 짜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문가이신 그 언론인 분들도 관심 많으실 영역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프레임으로는 여론에 좋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게 이게 사실은 팽팽한 이슈였었거든요. 사법 개혁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라는 게 뭐 대충 한 45대 45 이런 식으로 대충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가 60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노련한 언론인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 대표가 보시기에는 현재 대통령실의 메시지 기능에서의 어떤 좀 문제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 조금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 대통령실. 최근에 그 여러 언론 매체에 계셨던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많은 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말씀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좀 있지 않나요?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뭐 내공이 지금까지의 여러 대통령들 중에서 실무적인 네네. 또 이제 늘공이라고 우리가 음. 말씀드리는 공무원 사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분들의 마음속을 다 이렇게 뭐 다가가기는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 네.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단연간 언론 음. 현장에 계셨던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은 지금에 와서 빨리 구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예, 그럴 때가 됐습니다.